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저녁이죠.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 영란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이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메타는 어제도 크게 빠지면서 이제는 현금을 제외하면은 밸류에이션이 한 6배 정도까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분석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위터의 임직원을 25%나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트위터가 벌써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1차로 25%. 와, 1차로. 네. 미국 국채는 다시 스물스물 반등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물 금리는 4.5%까지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는 4.06%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채 시장의 유동성 우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에서 국채 유동성이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해서 유동성 위기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20에서 25%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금융 안정, 그리고 vulnerability, 그리고 크라이시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비이성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일들이 유동성 위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인 거죠.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도 살펴보면은 금리가 조금 안정되니까 다시 또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찍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는데요. 국채 잔액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5배, 10배 늘어나는데 은행에서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켓워치에서는 연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비판도 했는데요. 연준이 추정한 4.4%의 실업률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에는 불충분하다. 실업률 전망을 더 높여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가 공을 잡아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 관련돼서 블룸버그 서베이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가 신호하고 힘들었죠. 그런데 이 달러 강세가 돌고 돌아서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글쎄 좀 바꾸지 않을까? 35%. 바꾸지. 13%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생기는 미국 경제의 악영향 때문에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과 재정 스트레스가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연준의 계획대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많긴 하지만 50%를 넘진 않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리를 계획대로 못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리긴 올리는데 내려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정 스트레스라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유동성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경제 전망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QT 양적 긴축 또 솔직히 얘기해봐 못하잖아, 이런 얘기들이 코멘트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30년물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은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111까지 또 금방 또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도 급락해서 다시 패러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화도 스물스물, 지금 엔화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은 엔화 방어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 나왔는데요. 어제 61조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일본이잖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긴 하네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차를 그냥 놔두면은 엔화 약세를 놔둬야 되는데 엔화 약세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그래 한번 두고 보자고
이런 분위기고요. 유가는 어제 2% 하락했고요. 천연가스는 11%나 급등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메릴랜드 소재의 코브 포인트라는 곳에서 LNG 수출 공장의 보수 작업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자, 미국에 있는 LNG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LNG는 줄어들겠네 라고 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11%나 상승했는데요. 반대로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123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파생상품, 즉 주가지수 연계 증권 ELS 등이 홍콩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요일날 홍콩의 H지수가 5천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ELS가 2조 7천억 원 이상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조기 청산 그리고 패닉 매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는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요. 8월 달에 6,500이었는데 지금 5,000이니까 아유, 이거 얼마나 많이 빠진 건가요? 8월 달에 6,500포인트에서 지금 5,000이 깨진 상황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5%나 하락했네요. 아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생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에 공매도도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을 망쳐놓은 두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와 시진핑 총리를 비교해놨는데요.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시장을 대혼란 속에 빠뜨렸다라는 건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절대 권력을 움켜쥐었고 한 사람은 쫓겨났다라는 거죠.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로 주가지수는 14%나 급락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홍콩 지수는 특히나 10% 추가로 하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항생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중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이 그림인데요. 시진핑이 이때 집권한 이후로 당시만 해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조회 가능한 경제지표의 숫자가 8만 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 GDP 나온 거 믿을 수 없다라는 투자자들의 반응들이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 자료인데요. 2022년에 외국인이 중국 채권을 얼마나 매도했는지 봤더니 와, 잔액의 16%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찾아서 나가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고 앞으로 당분간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2008년 향기가 나는 신흥국 주식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흥국의 트레일링 PE가 이례적으로 포워드 PE보다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트레일링 PE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가를 이미 번 과거의 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포워드 P는 뭐냐면은 주가를 미래에 벌 돈으로 나눈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미래에 돈을 너무 많이 벌 거니까 이쪽에 있는 돈이 분모가 더 크니까 이게 더 낮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신흥국의 트레일링 PE가 포워드 P보다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적은 2008년 10월에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미래에 버는 돈보다 많을 거야 라는 전망이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더 바닥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글쎄요, 좋게만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과거에 벌었던 돈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게 항상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보시면은 더 낮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주요 단신을 빠르게 정리하면요.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49로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나왔죠. 그리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핵심 소비자 물가도 5%를 찍어버렸습니다.
GDP는 거의 역성장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유럽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재량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소비는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쓰긴 써요. 근데 얼마나 그걸 가지고 짜장면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냐를 보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유럽의 자동차 판매는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에서 2021년 평균보다 더 낮은 가스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월이 굉장히 시장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그 FOMC 회의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사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 최초로 3선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야기네요.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들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일정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